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9월 둘째 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한 랭킹 키워드는 바로 고민입니다. 연장이냐, 동료냐,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6명 발생했습니다. 열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제보다 40명 줄었습니다. 천 교수님, 현재 코로나가 다소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숫자가 세 자릿수인데 한 열흘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예. 조금 줄었다가 또 늘고 줄었다가 늘고 어제에 비해서 오늘 조금 줄었습니다만 이거는 집단 감염 사례가 숫자가 좀 적은 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숫자에 의해서 지금 확산세가 줄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도리어 사실은 그 병원이라든지 대중교통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곳에서 더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깊숙하게 무증상 감염자가 침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곳에 지금 확산세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중 환자가 더 늘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른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 시행된 지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은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이제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국민들이 이런 모임을 자제해서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격상이 되지 않았다면 더 확산세가 증가가 됐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율이 2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의해서 N차 감염이 가족 간 감염이나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계속 감염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방역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세심한 이런 행동 수칙이 지금 제시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유지되는 기간이 앞으로 올해 말 내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중증 환자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던 확진자가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 열흘째 1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여전히 두 자릿수로 내려가진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는데 이를 더 연장할지 아니면 종료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방역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주고 계신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제한을 풀어야 하겠지만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 조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경제냐 방역이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최영일 평론가님, 그런데 종료, 재연장 말고 또 다른 제3의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고요? 네네, 종료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완화죠, 완화. 그렇죠.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릴 것이냐, 2.5단계를 유지할 것이냐, 혹은 강화할 것이냐. 이 방향은 세 가지인데요. 지금 방역과 경제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에요. 방역을 하자니 경제가 죽는 거고, 경제를 살리자니 방역을 못하는 거고,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절충점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2.5단계 첫 주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앉지 마세요. 테이크아웃만 해가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이번 주에는 제과점도 안 됩니다. 지지난주에 이현종 의원님이 풍선 효과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죠. 어디를 막으니까 어디로 자꾸 몰리는 경향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강 공원까지 폐쇄된 상황인데 절충점은 뭐냐 하면 방역을 최대한 업소들이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모두 업종 전체가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가 되면 장사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을 최대한 엄수하는 것은 이제 업소들이 다 체감이 돼 있다는 거죠. 혹시 감염자가 나오면은 이제 영업을 못 하게 되고 또 여기 방역에 실수가 있게 되면 구상권이나 손배소도 들어온 상황이니까 그렇죠. 제3의 길로 일부는 풀어주되 방역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지금 사실 수도권, 서울의 경우에는요, 10명 이상 집합 제한은 이거는 3단계 준하는 조치를 따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강하게, 어떤 부분은 좀 완화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아마 오늘 내일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뭐 오늘 내일 결정이 날 예정이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정부가 회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회의 자료가 좀 유출이 됐어요. 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실은 이제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좀 늦게 방송에 있어서 저녁 이제 시내로 돌아가 보니까 일단 식당이 그 유명한 식당인데 사실은 손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9시 되면 다 손님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문 닫은 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를 저녁에 타다 보니까요. 이게 택시가 이제 그 산업금을 하루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산업금을 못 내니까 이 한 달에 월급을 70만 원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저녁에 손님이 없습니다. 9시 되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죠. 저녁 늦게 다니시는 분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도 도저히 이렇게 아마 더 연장되면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일단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일단 인원수를 제한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테이크아웃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원을 제한해서 이제 문을 여는 방안하고 식당 같은 경우는 좀 9시 제한을 풀어주는 방법. 왜냐하면 이게 사실 9시라는 게 바이러스가 9시만 되면 어디 숨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 9시 기준이 뭐냐는 데 대한 이제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9시 부분을 좀 더 완화해주는 방안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의 어떤 좀 숨통은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확산세가 있는 상황인데, 마냥 지금 방역만 정말 강조할 수 없는, 정말 이제 시내 나가보면요. 거의 유령 도시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애들 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청 교수님, 저희가 지금 식당을 출입할 때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이름을 다 적고 연락처를 적는데 이거 내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나 이렇게 걱정이 많았는데 앞으로 좀 바뀐다면서요? 네.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 전화번호를 저도 여러 번 적었는데요. 불편하기도 하지만 약간 걱정도 돼요. 그렇죠. 이름도 쓰고 전화번호까지 있고 여성인지 금방 알거든요. 여성 입장에서 사실은 피해가 분명히 올 수 있고 또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이름은 적지 않고 전화번호와 시, 군까지 국까지만 적게 되면 이제 되는 걸로 좀 하겠다 그러시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어떤 분 입장에서는 전화번호를 정확히 안 적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거기 확진자가 지나갔거나 있었다면 그분한테 연락이 안 가면 그분은 모르고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정도는 정확히 좀 적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QR코드를 잘 이용하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불편하지만 잘 이용만 하면 또 편안한 점이 있어서 양쪽을 잘 골고루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실제로 말씀처럼 이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이 네. 그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일단 이 여성이 자신을 코로나19 명부 작성의 피해자라고 소개를 네네. 했는데 저 내용을 보시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카페에 갔는데 테이크아웃을 해요. 자, 제 앞에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에가 누군지도 알 수 있어요. 앞에가 누군지도 알 수 있고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적으면서 찾아보면 이 사람이겠구나. 그럼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따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떤 여성은 그냥 테이크아웃을 했을 뿐인데 새벽 시간에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갑자기 메신저가 와서 네. 당신에게 관심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공포죠. 그렇죠. 원치 않는 내 이름과 내 전화번호가 누군가에게 노출된 거예요. 다수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 범죄에 악용된다? 그럼 굉장히 걱정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우려했던 건데 아까 천은미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 이제 앞으로는 뭐 동작구, 전화번호 이렇게 남기면 되니까 한결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이 문제입니다. 걱정입니다. 네. 네, 출입 명부뿐 아니라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까지 과도한 사생활 노출 논란이 있었던 확진자의 동선 공개 시에 일부 개인정보를 이제 가리기로 했다면서요. 어떤 걸 이제 감추는 거죠? 이게 지난번 이제 8.15 집회 때 사실은 이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은평구에서 이름까지 이제 공개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큰 논란이 사실 됐었죠. 논란이 됐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개가 되는 거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확진자의 성별이나 연령 등 뭐 이게 이제 다 세히 너무나 공개가 돼서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누구래. 이런 이제 이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그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방송할 때 뭐 몇 동에 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낙인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완화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별과 연령, 국적,
읍면동 이하의 거주지 등 개인 정보들을 일단 공개하지 않는 걸로. 네. 왜냐하면 이게 공개를 지금 각 구청에서 지금 계속 이제 이게 문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분이 나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분 확진됐던 분이래 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수님 점점 제도가 이제 좀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저는 가장 큰 걱정인 게 이곳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형 대학 병원들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벌써 뭐 서너 개 병원이고 아마 얘기가 안 나오지만 대학병원에 다 경험은 있을 겁니다. 확진자가 네. 지나갔고 뭐 강원대병원 같은 경우 얘가 이제 다른 질환으로 오셨는데 열이 나서 검사했더니 코로나가 나왔다. 네. 그리고 또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산모가 약간 열이 나서 검사를 했더니 코로나가 확진이 되기 전에 이제 제왕절개를 했죠. 그리고 확진이 됐고 다행히 이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방어를 하고 진료를 하신 거고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재활병원동인데 재활병원은 아시지만 다 중증 환자거나 굉장히 만성 질환자들이 재활을 그렇죠. 받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염이 되면 위중 환자로 갈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산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직 확진자가 많지 않아서 산모 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데요. 뉴욕 같은 경우에 산모가 많이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곳에서 산모들을 전부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 자연분만자까지. 그랬더니 3분의 1이 양성이 나오셨고 그 양성자들의 80%가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도 코로나 걸리면 굉장히 안 좋으신데 특히 신생아, 1세 미만의 신생아는 중환자실을 가는 비율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금 확산세가 좀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산모들에 대해서는 제왕절개를 안 하는 자연분만자라도 저는 꼭 코로나 검사를 미리 좀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 위중 환자로 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병상 부족과 의료진 부족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이제 의료 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지금 병상 부족 말씀하셨는데 가뜩이나 이제 병상 고위험자가 많아지면서 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위중 환자 그리고 중증 환자 좀 어떻게 다른 거고 얼마만큼 위험한 거죠? 중증 환자는 보통 입원을 했을 때 최소한 산소 공급이 필요한 환자를 중증 환자라고 하고요. 위중 환자는 정말로 위중한 거죠. 그래서 폐가 심장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계 호흡을 한다든지 에코마 같은 체외산소 막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인공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위중 환자가 되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급성 호흡 부전이나 그런 경우예요. 그 경우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거의 30에 40%가 치사율이 있는데 이 코로나19인 경우에도 초반에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자가 많고 쓸 약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률이 50%가 넘다가 지금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중 환자가 되게 되면 대부분 치사율이 거의 30, 40% 넘기 때문에 그 위중 환자로 가지 않게 우리가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증상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거나 발견이 늦은 곳을 전수조사를 먼저 해서 이분들이 최대한 중증, 위중으로 안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코로나19로 민족 대이동으로 대표되는 추석의 모습마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정부는 연일 추석의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올해 추석만큼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고향 방문이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지만 이번 추석은 멀리서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효도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 가족을 위하는 명절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멀리서 마음으로 정을 나눠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전남 보성의 한 마을에 걸린 저희가 현수막을 소개해드릴 텐데 가족들에게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현수막이 붙었어요. 정말 이동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저런 현수막까지 보내신 것 같아요. 사실 수도권에서 많은 무증상 경증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증상 없어도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게 되면 부모님은 고령자시거든요. 그렇죠. 이 바이러스는 대화 중에 식사 중에 감염이 아주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이렇게 현수막까지 보내셔서 부담 갖지 말고 내려오지 말라는 부모님들의 또 이런 좋은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조금 마음으로서 우리가 인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지방 간 이동도 문제지만 예.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시 내 이동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며느리 같은 경우에 집이 바로 옆인데 왜 안 오냐. 사실은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못 갑니다라고 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서울 지역에 같이 살면서 왜 시댁에 안 가느냐, 뭐 친정에 안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모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방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이런 어떤 도시 지역 내에서의 이동도 상당히 좀 자제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천우미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한내킨 키워드는 기준입니다.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뭐냐, 이런 갈등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국민들 통신비가 더 증가되지는 않았잖아요. 1조 가까운 돈을 또 직접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건 진짜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짜 정신 가지고 한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네, 스튜디오에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이게 정부 방침인데 금액 때문에 그런지 안 받는 게 낫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 규모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어긋난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원래 이제 선택적 지원을 하겠다고 정부나 여당이 이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민 한 90% 이상이 지급받는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통신비가 1인당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예. 한 2만 원을 지급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코로나의 어떤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근데 금액으로 보면 그게 9천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명목이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태로 인해서 통신비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론 보도 보니까 오히려 통신비가 더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 이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래 이제 선택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일단 굉장히 취약계층이랄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뭐 100에서 150, 200만 원 받아가지고는 이 난국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돈을 그런 취약계층이랄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약간 우려되는 측면이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뭐 2.5단계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걸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 효과가 없는 돈을 좀, 그러니까 실효적이지 않는 그러한 재정은 좀 아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쏘는데 또 나중에 더욱더 전쟁을 해야 할 일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총탄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 이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어떤 특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2만 원씩 주면 결국 그거 통신회사로 다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실효성이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 거기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통신비 지급에 대한 지적은 야권뿐만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나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비대면 활동 자체가 늘어난 것은 맞고 통신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 요금이 늘어난 국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통신비는 원래 좀 비쌌고 그리고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요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위원님, 이 용해인 의원뿐만 아니라 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주진영 전 하나정권 대표 있잖아요. 네. 본인의 SNS에 4차 추경안을 갖고 말들이 많다.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이제 아마 경제 전문가니까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에 이제 국가 부채 비율, 채무 비율이 40%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그 정부의 어떤 이 국가 부채 비율을 계속 이제 높여가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높여가냐 이 문제다라고 해서 그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뭐 40%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4년 그 차인데 4년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가 늘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IMF나 지금 그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자, 뭐 400조에서 뭐 이게 지금 통신비 1조 원 뭐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1조 원이라면요. 지금 이번에 특히 우리가 홍수 피해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 이미 그 각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재난기금을 실제로 이게 어떤 이번 그 재난에 쓸 비용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비용으로 많이 당겨 쓴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에 지금 보상 같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 보면 파판드레오 정권이 국민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 결과는 뭐였습니까?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예. 뭐 베네수엘라 마찬가지죠. 지금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올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우리가 저축하고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 돈 누가 갚습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빚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빚을 하면 누군가는 갚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지금 이거는 우리 정부의 정성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대통령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 세금 낸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정성입니까?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엄격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시국에 과연 그러면 통신비 1조 원 과연 이걸 우리가 또 승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경제에 뿌려지면 시장에 뿌려지면 소비의 어떤 진작 효과가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이 돈은요 바로 통신사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은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 승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식의 어떤 돈 주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한 이제 경제학자들 지적도 있을 뿐더러 지금 여당 내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아껴서 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정성이다 준다 이 세뱃돈 아니지 않습니까? 세뱃돈 2만 원씩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는데 이거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참 정부가 무슨 선심 쓰듯이 가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약 9,200억, 그러니까 1조 가까이 되는데 야당에서 차라리 이 돈이면 차라리 전 국민 독감 접종을 해줘라. 왜냐하면 독감과 코로나 같이 유행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런 쪽에 나왔었는데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입장을 밝혔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예,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조목조목 밝혔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정성 이런 표현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다투고 있을 때 주로 여권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편적으로 주자는 이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좀 안타깝다. 결국은 선별일 수밖에 없다. 이 힘든 곳에 먼저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의미예요.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보편의 의미로 2만 원씩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독감 백신을 차라리 맞춰줘라. 근데 요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무료로 접종 대상이 전 국민의 37%예요. 18세 미만 청소년 무료고 그다음에 생후 6개월에서 이 7세까지는 2번 접종해야 되고요. 62세 이상 고령자 무료고 임산부 무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40% 가까운 국민은 이미 무료고 그다음에 남는 유료로 쓸 수 있는 접종 물량이 1,000만 명분밖에 안 돼요. 3천만 명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긴급 생산을 해도 한두 달 내에 2천만 개를 더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2천만 명은 못 맞아요. 그게 애초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40% 정도는 이미 무료다. 그래서 최대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통신비 2만 원인데, 다른 의견 많습니다. 전기료로 차라리 주지, 뭐로 주지 하는 의견은 많은데, 저는 가정으로 가면 마찬가지예요. 통신비 2만 원 줄어든 가처분 소득을 이 가가호 다른 데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넓게 펼쳐서 주려고 하는 게 통신비고 김상조 정책실장 얘기는 10대 자녀가 있는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 그러면 이제 한 가구당 한 6만 원, 8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로 일단 요긴하게 버텨주시고 사실은 이거를 이 어려운 것에 집중해도 한 5만 원, 10만 원 이내로 더 줄 수 있겠죠. 근데 200만 원도 지금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의 이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는 또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등장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정답은 없으므로 결정된 것을 한번 따르고 가보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위원님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라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한 3주 쪽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분류라든지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세부적으로 가면 아주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여기는 또 제외가 되고 뭐 이제 다른 업종은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되는 업종 안 되는 업종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연소득 수입을 뭐 어느 정도 나누는 것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바로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업종별로 나누게 될 경우에 일단 정부 차원에서 나누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여야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원금을 주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가장 아킬레스건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통신비 문제예요. 야당은 지금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거는 이 금액 자체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너무 선심성이다 해서 이거는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이게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추석 전에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은 통신비 지원뿐이 아닙니다. 만 12세까지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이 있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또 불만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많죠. 예. 왜냐면 초등학생 때보다 중고등학교 때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안 줍니까 하는 하소연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생각엔 또 고등학교까지 준다 그러면 또 하소연이 또 나와요. 예. 대학생이 훨씬 많이 듭니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1학년 때 미성년자입니다. 뭐 이 경계를 어디를 잘라도 거기서 벗어나 있는 곳은 결국은 난 사각지대가 됐구나라는 주관적 체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1차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 아동 긴급 돌봄 특별 지원이 이 미취학 아동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거예요. 예. 그런데 확대했지만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또 학부모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답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를 잘라도 다 주지 않는 한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거기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뭐 저희가 이번 키워드를 기준이 뭐냐 이렇게 잡아본 이유도 앞서 이야기랑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저희가 CG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면 유흥주점은 안 돼요. 근데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은 돼요. 그리고 법인 택시는 대상이 안 되는데 또 개인 택시는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취지의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별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기준 나누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 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아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기준과 관련해서 많이 논란되는 것이 지금 단란주점이나 이제 헌팅포차, 감성주점 이런 곳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흥지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유흥지점과 다른 측면은 유흥지점은 접객원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그 유흥지점에 대한은 이번에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유흥지점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곳이죠. 왜냐하면 집합금지 명령에 가장 기간이 길었던 곳이 유흥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유흥지점이 또 세금도 많이 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흥지점 쪽 협회에서 이 얘기는 그럼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유흥지점도 포함을 시켜서 지급하는 건 맞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형평성 문제 굉장히 논란이 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개인 택시는 자영업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돼요. 근데 법인 택시는 근로자로 봐요.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법인 택시 운전자가 근로자이긴 하지만 한국적인 특수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산학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산학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줄었어요. 그럼 산학금을 못 채우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얻는 그런 월급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법인 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좀 지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단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각지대랄지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 기준을 좀 약간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좀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참 기준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또 이런 것도 논란이에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는 기준이 연매출 4억 원 이하예요. 맞습니다. 4억 원 조금만 넘어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피해 규모가 매출하고 또 다르잖아요. 아니, 간단히 이야기하면 5억의 매출이 나는데 심각한 타격을 받은 업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매출 3억인데 잘 관리해서 그냥 그러니까요. 어쨌든 적자 안 보고 버틸 수 있는 이 가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속도전을 하느라고 업종별 일괄 지급, 그다음에 이제 매출 기준은 연매출 4억 이렇게 끊다 보니까 이 경계가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1차 지원금 때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이 내용 자체가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 이게 한 3조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실직의 위험에 있는 고용 지원을 위해서 한 2조 원 정도 되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제 긴급 아동 돌봄을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또 긴급 지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일단은 빠르게 좀 지급하기 위해서 이 아주 단순한 기준들을 세웠는데 그 경계선에 놓여 있는 분들은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또 이분들도 굉장히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올해 창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랑 함께 창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들은 매출액 자료가 없어서 좀 지원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분도 굉장히 사각지대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올해도 저희도 이제 길가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창업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음식점이 됐던 아니면 뭐 커피숍. 그런데 만약에 올해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도 가장 타격을 입은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작년 매출과 기준해가지고 얼마나 매출을 감소했는지 그걸 가지고 따진다랄지 아니면 연매출이 얼마인지 그 기준 갖고 따지면 사실은 이건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약간 올해 창업하신 분들에 한해서도 일반적으로 같은 어떤 기준에 있는 그런 업체와 좀 비교를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아직 뜨거운데 벌써 민주당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시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4월 뭐 재보선 염두에 둔 돈 풀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벌써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홍익표 지금 민주연구원장이 했다는데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선거 전략들을 기본적으로 입안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실 정부에서는 50%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 국민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의석수를 얻었죠.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선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또 4월 7일 지금 서울, 부산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는 또 전 국민 다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때를 재정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예. 한 번씩 계속 주다 보면 결국 이제 이게 그 다음에는 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느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떤 면에서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국민 세금이고 그러면 실제로 세금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자꾸 푸는 거는 많아지면 결국 이제 빚을 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예. 자, 미국이나 인도 같이 우리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신인도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굉장히 고율의 이율을 주고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신용평가 등급이 낮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결과적으로 되냐면 우리나라 기업의 체질이 약화되죠. 결국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제 국가 부도라는 사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면을 본다라면 정말 근본적으로 여당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어떤 면에서 더 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예. 자꾸 나눠줄 생각만 이렇게 하면 도대체 누가 돈을 봅니까? 진짜 누가 손을 키우라는 이야기 나오듯이 예. 돈 버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책은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이 세금에 대해서 자꾸 뿌리는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면은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왜 안 주냐는 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걸 선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세 번째 핫랭킹 만나보시죠. 세 번째 핫랭킹 키워드는 폭탄입니다.
전화 폭탄 맞은 국방부 민원실. 이렇게 제목 달았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처럼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이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단단히 뿔이 난 겁니다. 리포트를 준비했는데 보도에 황아란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군 훈련과 규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허가권자의 구두 승인으로 조치가 가능하며 구두기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규상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전해지자 국방부 민원실에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 통화가 끊으면 저는 또 이런 전화도 받을 거예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부 자료에 서 씨 부모의 병가 연장 민원이 담긴 걸로 알려지자 장병 부모라고 밝힌 사람들의 항의 전화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휴가가 제한되고 있지만 전화를 했으니 우리 아들도 휴가를 내달라며 조롱 섞인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실 측은 절차만 안내한다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하든 누가 전화를 해도 저희가 휴가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청와대 게시판에도 집에 가만히 앉아 병가 연장을 할 수가 있느냐며 서민의 자녀는 꿈도 못 꾸는 이야기라고 박탈감을 털어놓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장성 출신 국회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휴가 제한이 풀린 뒤 실제 장병들의 요청이 쇄도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국방부 민원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전화가 폭주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휴가 연장 콜센터까지 둬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국방부에서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전화로 연장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는 것은 저는 이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국방부 부대 훈련과 관련해서도 보면 천재지변 또는 교통두절, 기타 부득이한 사유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럼 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정도의 수준의 부득이한 사유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병가하면서 전화로 해서 이걸 연장을 했다.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훈령 저는 위반이라고 명백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무줄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니까 사실 이전에 군을 갔다 온 사람일지 현대 군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예.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문제점은 국방부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 법률 해석하는데 좀 많이 문제 있다고 봐요. 물론 국방부 내에서도 법률 전문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국방부에서 밝힌 것처럼 요양심의와 관련해서 10일 이상은 요양심의를 하도록 국방부 규정이 딱 정해져 있고 이걸 지켜라고 이미 서 씨에 대한 휴가 3개월 전에 이미 강화된 지시를 내렸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놓다 보니까 사실은 군인이랄지 아니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검찰의 결과는 당연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국방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무혐의가 되겠죠. 그래서 국방부는 수사주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요양심사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만 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반론도 전해드립니다. 네, 평론가님, 이 국방부의 해명이 논란을 오히려 더 키우는 네네네. 모양새인데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의 저희가 댓글을 좀 담아봤어요. 예.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감기 걸리면 전화를 걸어서 휴가 연장을 신청하자. 전화하고 부대에 늦게 도착해 영창 다녀온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만약에 당직사관이나 중대장이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패러디 아까 김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국방부에 자 이제는 이 휴가 연장 콜센터가 생긴다. 이건 패러디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좀 이 풍자적인 비판이 센 게 뭐냐면
ARS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엄마는 1번, 보좌관은 2번, 본인은 3번을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있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저 패러디 거죠? 네. 이 웃픈 이제 웃음을, 우리가 이제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대목들인데 그만큼 이제 분노한 누리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국방부 해명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을 잘못 들으면 그렇게 오해가 있어요. 요양시민은 입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양시민을 거쳐야 하는데 입원이 아니라면 전화로 청원 휴가의 승인을 내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천재지변, 부대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죠. 교통이 끊긴 곳이다. 못 갈 수가 있죠. 최근에 장마와 태풍을 겪었습니다만 하루 이틀 이 허가를 받아서 미복귀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을 사전 승인 받을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이 서 씨의 경우에 주장하는 바가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병사가 걸을 수 없었다면 부대 복귀 어렵죠. 그래서 이러한 병증의 부분 정도를 군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정이 미비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리꾼들의 분노는 뭐 군대 갔다 온 또 사람의 일원으로서 너무 당연하고 아니 입원이면은 요양심의가 필요한데 입원이 아니면 감기는 입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기도 되겠네 하는 차관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노를 어떻게 좀 합리적인 설명으로 해소할 것인가. 이 군 당국뿐 아니고 좀 이 추미애 장관 측과 정부 여당이 고민해야 될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국방부가 결국은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군 기강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요, 그 세계 어느 나라 군대보다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위험한 군대입니다. 왜냐? 바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분단 국가에 대치하고 있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군이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육군 같은 경우에 복무기간 18개월입니다. 자, 18개월인데 지금 한 50며칠 휴가 가고 나면 실제로 한 16개월, 뭐 15개월만 하면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렇게 전화로 그냥 다 한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한기원이 국방부에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장한 사람은 서 씨가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원칙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휴가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1차 병가, 2차 병가, 그 다음에 3차 휴가, 23일 동안 한 번도 군에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천재지가 아주 부득이한 사유입니까? 휠체어라 타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국방부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국방부가 지금 훈련과 뭐 이걸 들어서 적법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요, 적법할 경우, 하다고 한 경우에 뭔가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명령서가 있든지, 진단서가 있든지, 그걸 보니까 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못 봤잖아요. 군대에 있는 사람. 지금 국방부에서 그 본 사람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의 지금 명령서, 지금 진단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사라졌잖아요. 2017년 딱 그때 것만 없어졌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못 보면서 이 사람은 적법하다는 무슨 근거로 적법하다는 거죠? 면담 기록이 있다는 또 얘기를 면담 기록만 갖고 적법하다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군에서 연장을 할 경우에 진단서가 있었고 명령서가 있어야지만이 적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보고서 적법하다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 보고 적법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방부 이렇게 해야죠.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서울병은 아직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정답인데 서울병은 적법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면제부를 주기 위해서 국방부가 원칙을 흔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이쯤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휴가 미복귀 의혹이 있는 거고 용산 배치 청탁 의혹이 있는 거고 또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이제 요 정도가 있는 건데 지금 검찰에서 가장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청탁은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통역병으로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의정부 아니면 용산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서울의 중심이 있는 이제 용산을 가게 해달라고 이제 청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수사를 할 때 이 청탁 부분은 굉장히 수사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관련된 미 8군 지원단장이 뭐 청탁을 참모들이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그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수사를 좀 집중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혹이 이제 중요한 것은 청탁.
그다음에 이제 휴가 간 다음에 미복귀거든요. 근데 이 청탁과 관련된 것은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사안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청탁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영란법, 우리가 이제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안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안이에요.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과태료 내면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과태료를 받게 되면 치명적인 건 될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군형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미복귀를 했다고 하면 이게 절차가 위배된다고 하면 근무지 이탈로서 이제 군형법 30조에 의해서 이게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은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그 전에 여당 대표로서 어떤 영향력 행사했다 하면 뭐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일단 휴가 미복귀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사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휴가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게 근무지 이탈이 되냐 안 되냐.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검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어떤 결과를 발표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 나온 얘기 중에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기호 의원이 부대 미복귀 휴가 연장 현황을 국방부로서 받았는데 2017년, 2020년, 그러니까 4년 동안 카투사에서 총 36명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병가를 나갔다가 추가로 휴가를 연장을 받은 사람은 서실 뿐이다.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김영란법 위반은 큰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청탁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통역병 관련 청탁이 있었느냐 이런 건데 지금 화면 보시면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의 군사보좌관이 카투사부대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역병 선발 과정을 물은 사실이 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방장관실에 파견된 정책보좌관이 알아봐달라고 해 전화를 했다. 그리고 선발 절차와 시기만 알아봐서 실무를 통해 B씨에게 전달했을 뿐 청탁은 아니다. 이게 지금 당시 송영무 장관 군사보좌관의 얘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 이 내용만 가지고는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물론 이제 정책보좌관이, 민주당 출신의 정책보좌관이 청탁을 했으면 그 정책보좌관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문의만 했다고 하면 이제 처벌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정책보좌관이 그냥 단독으로 청탁을 한 건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도 처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의냐 아니냐 이걸 봐야 하는데, 사실 그 관련된 아까 말씀 미팔군 한국군 지원대장이 이제 모처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처가 어디냐? 그럼 뭐 정말 지금 보좌관이 얘기한 것처럼 정책 보좌관이냐, 민주당 출신, 아니면 이제 여러 곳에서 마치 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 차원에서 모처라고 하면 결국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모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처가 추미애 장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하면 부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럼 추미애 장관 쪽에 청탁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네, 밝혀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부모가 전화했다 이러는 거예요. 당대표 정도 되면 국방부 장관 이상이에요. 서열이라든지 아니면 권위성. 당연하죠. 민원실에 전화한 건 외압이 아니라 정말 미담이에요. 민원을 한 거죠, 민원. 미담이죠. 평창 올림픽 얘기도 이 아들이 영국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했어요. 딱 맞는 거죠. 영어 쓸 줄 알고 스포츠 마케팅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가면 통역요원으로 정말 딱 맞는 거예요. 영어 성적도 되고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비뽑기에서 떨어뜨린 거 아닌가. 네, 뭐 평론가님 여러 이야기가 귀에 들리긴 하는데 저는 당대표가 민원실에 전화를 건 건 외압이 아니라 미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 좀 궁금해요. 이 파일이 지금 삭제됐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에요. 보존연한이 3년인데 지난 6월로 3년이 지났거든요. 검찰이 만약 수사를 위해서 이걸 확보했다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어쩌면 이것은 삭제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저 서아무개 병장 엄마인데요. 그랬으면 전 민원실에 전화해서 추 장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이 외압 아니라고 보여줘요. 미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추미애인데 여당 대표 몰라요? 당신 관증성명 뭐예요? 이런 녹취가 나왔다면 이거 외압이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게 미담이냐 외압이냐 이건 구분이 어려운데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파일이 없다는 게 매우 공교롭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설사 서씨의 어머니다 이 얘기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민원을 제기한 자체는 미담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미담은 아름다운 얘기가 그렇죠. 이게 왜 미담이에요? 설사 자식을 위해서 휴가 연장과를 전화했다 하더라도 이건 미담은 아니죠. 단지 본인들의 어떠한 하고 싶은 걸 성취하고자 해서 민원을 제기한 건데 이걸 미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어떠한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 좀 어긋나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당 의원들도 국방부 입장에 나온 뒤 추미애 장관 지키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같이 보시죠. 아주 영어를 잘하는 능통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으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통역병 자원봉사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원래 그대로 했으면 됐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이제 역차별 당한 꼴이 될 수도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고 이 추미애 장관이 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조국 이 역사가 또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국민들, 각성된 국민들이 있다. 네, 변호사님 이제 다음 주면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질 텐데 여권에서는 추 장관이 이 자리에서 유감 표시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하더라고요. 그건 전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사퇴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권이나 정부에서도 물론 약간의 어떠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긴 하지만 이게 사퇴할 정도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국민의 정세는 맞지는 않지만 사실 법적으로 보면 큰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결과를 보면 뭔가 정식 재판을 받아서 크게 처벌하고 그럴 사안까지는 가지 않는데 추미애 장관의 어떤 대응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소설 쓰시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보좌관이 전화를 했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또 여러 증언이 나오고 그리고 본인은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민원 전화를 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대응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정치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좀 화를 키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추 장관 보란 듯이 자녀 군복무 사진을 SNS에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대를 많이 안 갔다 와서 저렇게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군대를 안 갔다 온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운동권 출신들이니까 수영생활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 오는 거 많은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어떤 국방의 의무 이게 사실 우리가 병역의 의무 이게 굉장히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에도 민감한 사유고 그동안 보면 사실은 야당 쪽 즉 이해창 당시 후보의 아들 문제라든지 등등 이게 사실은 이제 야당 쪽에서 이게 어떤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근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게 상당히 공수가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 중에서 군대를 안 갔다 온 의원들이 많고 자녀의 어떤 병역 특혜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지금 이 곽상도 의원 자기 아들 해병대 간 아들 사진 올리고 이런 걸 하는 것인데 정말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든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굉장히 민감한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미담이다 얘가 됐으면 갔을 것이다 저는 여당 의원들도요 이 문제를 너무 추미애 장관을 감싸려고만 자꾸 이렇게 하면 실적으로 20, 30대들 더 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최종 결과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12월 초까지 열 정기국회 내내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네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한랭킹 키워드는 BTS입니다. 서울에서도 미국에서도 BTS 마케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네, 방탄소년단이 서울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영상으로 우선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까워질 시간. 어서 와요. 서울에 온 걸 환영해요. 같이 걸을까요? 서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봐요.
많이 기다렸죠? 대신 더 특별한 서울을 보여줄게요. 여행이 시작되면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 되겠네요. 서울에서 만나요.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서울시 홍보 영상인데 코로나19로 사실 저희가 여행이 못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좀 종식이 되면 많은 해외 팬들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일단 BTS는 멤버가 7명인데요. 2017년부터 서울시 명예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해외 여행이나 또 지금 관광객들이 못 오는 상황인데 BTS가 지금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 어느 나라 가도 BTS가 다 통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명이 서울의 각 지역을 어떤 특정적인 아이템별로 예를 들어서 전통과 현대의 어떤 조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테마별로 저렇게 소개하는 영상들을 이제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은 BTS가 한번 영상 올리면 이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억 넘는 거는 기본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서울을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어떤 인상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BTS가 저렇게 알리는 방법이라서 아마 상당히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BTS 마케팅이 아까 저희 처음 제목에서 본 것처럼 한국만이 아니에요. 네. 뮤직비디오에 우유를 먹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거를 미국의 우유 업체들이 판매 마케팅에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업체들 완전 그 촉에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그 다이너마이트 이제 처음 뮤직비디오 시작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거든요. 전국이 우유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유를 마시는 것도 이렇게 지나갈 텐데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우유 업체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우유 업체들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아마 우리나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우유 소비가 좀 줄고 있는 모양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캠페인은 갓밀크, 우유를 마시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 장면을 놓치지 않고 이걸 올렸어요. 더군다나 또 그 트위터, SNS에 그 BTS가 올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유 마시는 장면을 같이 마시는 것처럼 다 올리고 여기다 또 다이너마이트라는 음악을 또 틀고요. 우유를 촉진하는 그런 글을 또 써놨고요. 또 합성한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또 이제 프랑스 유제 업체에서도 이제 BTS가 트위터로 올린 그 우유 사진을 다시 리트윗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2년 전부터 우유 판매를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BTS의 우유 한 장 사진으로 20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굉장히 차원이 틀린 거죠. 리트윗 하나 했는데 좋아요를 200만 개를 받았다는 것은 이건 BTS의 어떤 유상, 영향력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BTS에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우유 업체에서 음악 틀잖아요. 그러면 더 이게 전파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유 소비가 좀 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정말 영향력이 대단한데 미국에서는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분석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 BBC가 영국의 비틀즈의 나라 BBC 방송에서 21세기의 비틀즈다 이렇게 이미 규정을 했는데 포브스는 경제 전문 잡지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BTS를 집중 분석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트렌드는 일시적인 섬광이 아니다. 오래 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뉴노멀이다. BTS가 문학의 뉴노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BTS의 인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역비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슈퍼스타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의도적인 무지이자 명백한 바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라! 이렇게 강하게 포브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일 겁니다. 리더 RM의 생일이기도 한 건데 이현주 의원님, RM 하면 아주 유창한 영어로 유엔 연설을 했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저 오늘 RM 버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오다가 RM 이 생일을 축하하는 래핑한 버스가 시내를 막 다니더라고요. 그거 보고 왔습니다. 오늘 대단한 걸 보고 왔는데. 특히 이제 RM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특히 리더인데다가 지난번 유엔 총회 때도 유명했고, 또 일산에 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RM에 대한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의 아이돌과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아이돌로 인식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RM의 생일이라고 해서 온 서울 시내에 지금 버스가 다니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연예계 소식까지 숨가쁘게 지켜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할지 완화할지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결정을 하든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스스로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